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쉬어가고 구름도 잠시 머물다 가는 깊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온 산을 휘감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만이 세월의 무상함을 잇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논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나 이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에는 10년 묵은 먼지보다 더 텁텁하고 무거운 사연을 품은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한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라 불리며 위세를 떨쳤으나 지금은 기와장이 깨지고 담벼락에 금이가 지나가는 바람조차 쓸쓸하게 가는 몰락한 양반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선빈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10년 전만 해도 윤기가 흐르는 대문과 쉴 새 없이 드나드는 하인들로 활기가 넘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의 기운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이제는 대문 빗장이 녹슬어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마치 집주인의 한숨소리처럼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팔 디딜 틈이 없었고 사랑채의 창호지는 곳곳이 찢어져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그 낡은 사랑방 문틈 사이로 희끗희끗한 머리를 한 남자가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인 박선비였습니다. 박선비는 한때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젊은 선비였으나 지금은 초라한 행색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박선비는 곰방대에 불을 붙이려다 담뱃잎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는 혀를 차며 곰방대를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라 입김이 하얗게 서렸고 솜이 다 빠져나간 낡은 이불만이 그의 휑한 무릎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의 손으로 내쫓았던 본처 심씨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현 모양처였습니다. 그러나 박선비는 젊은 날의 어리석음과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구박하고 끝내 친정으로 쫓아내버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심씨 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대문을 나서던 뒷모습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선비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갑게 불던 늦가을이었고 심씨 부인은 변변한 진보딸이 하나 없이 쫓겨나면서도 남편을 원망하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박선비는 그때 자신이 들였던 첩, 지금의 안주인인 팥귀 어미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에 취해 본처가 나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더랬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팥귀 어미는 살림을 알뜰히 보살피기는커녕 사치와 허영을 일삼으며 집안의 재물을 야금야금 갉아먹었고 박선비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은 하나둘씩 남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이 낡은 기와집 한 채와 늙고 병든 몸뚱아리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뼈저린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마을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개들이 컹컹 짖어대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박선비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을 조금 더 열고 목을 길게 빼어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난데없는 풍악 소리가 울리자 밭을 매던 아낙네들도 호미를 던져두고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사랑방에서 낮잠을 자던 노인들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구경을 하느라 마을은 순식간에 장날처럼 북적거렸습니다. 박선비의 눈에도 저 멀리서 화려한 색색의 깃발을 앞세운 행렬이 천천히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고을 원님 행차보다 더 화려하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행렬의 한가운데에는 네 사람이 매는 번쩍거리는 가마가 있었는데 가마 덮개는 붉은 비단으로 덮여 있었고 술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 보는 이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가마 뒤로는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줄지어 따르고 있었고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이 10여 명이나 뒤따르며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연아우저 반향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내려온 것인가? 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박선비 역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그 행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마는 마을 어귀를 지나 박선빈의 집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언덕, 얼마 전까지 비어있던 기와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박선빈의 집 다음으로 크고 좋은 집이었는데 누군가 며칠 전 큰돈을 주고 샀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가마가 그 집 대문 앞에 멈춰섰자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재빨리 달려가 가마 문을 열고 발판을 놓았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가마 입구로 쏠렸습니다. 먼저 고운 비단신을 신은 발이 사뿐히 내려오더니 이윽고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자태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은 쪽진 머리에 옥비녀를 꽂고 짙은 보라색 치마에 은은한 옥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감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자 여기저기서 아이고 하는 탄성과 함께 놀라움에 찬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곧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귀티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박선비는 그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비고 또 비벼보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10년 전 자신이 그토록 매정하게 내쫓았던 조광지처 심씨 부인이었습니다. 쫓겨날 때의 그 초라하고 슬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왕비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박선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토록 변해서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사이 심씨 부인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지 않고도 꼿꼿한 자세로 서서 마중 나온 마을 이전과 어르신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여 멀리 있는 박선비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저 심씨가 10년 만에 고향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족한 저를 잊지 않고 이리 반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심씨 부인의 말에 마을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자네가 살아서 돌아오다니. 그것도 이리 훌륭하게 되어서 돌아오다니. 마을 사람들은 씨 부인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힐끔힐끔 박선빈의 집 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박선빈은 그 시선들이 마치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 황급히 문을 닫고 방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심씨 부인이 들어간 집, 즉 마을 사람들이 새 기와집이라 부르게 된 그곳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인들은 수레에서 쌀가마니와 비단 보따리, 온갖 귀한 식재료들을 부지런히 날랐습니다. 곳간이 채워지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울려 퍼졌고 굴뚝에서는 10년 동안 맡아보지 못한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박선빈의 집에 싸늘한 냉기와 텅 빈 부엌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박선빈은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옆방에서 팥귀어미가 드르렁거리며 낮잠을 자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박선빈은 그녀를 깨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녀가 알게 된다면 무슨 난리가 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심씨 부인의 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심씨 부인이 떡과 고기를 넉넉히 준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으며 심씨 부인의 성공담을 듣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심씨 부인은 한양으로 올라가 장사를 하여 큰돈을 벌었고 거상이 되어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박선비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심씨 부인은 복덩어리였어. 박선비가 복을 제 발로 차버린 게지 라고 쑥덕거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선비에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선비는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 홀로 앉아 촛불 하나 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살 돈조차 아까워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러웠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보이는 건너편 심씨 부인의 집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심씨 부인과 함께 살았을 때도 저렇게 집안이 환하고 따뜻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보석을 버리고 돌멩이를 주워들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박선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한편 심씨 부인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건너편 어둠 속에 잠긴 박선빈의 집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깊고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그 집.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그곳을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것은 단순히 불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곳에서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었고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자존심과 집안의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때는 하늘처럼 섬겼으나 이제는 초라한 늙은이가 되어버린 전 남편 박선비에게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박선비의 장문 이루는 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뒤척이며 잠을 청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심씨 부인의 당당한 모습과 팥귀여미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겹쳐지며 괴로움을 더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팥귀여미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박선비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건너편 집에서 비추는 환한 불빛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그의 죄책감을 낱낱이 비추는 것만 같아 괴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렇게 박선비는 10년 만에 돌아온 본처와의 재회를 뜬 눈으로 밤새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새벽을 알리며 지저대기 시작할 무렵 박선비는 겨우 퀭한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손뭉치에 물을 먹인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벌써 심씨 부인의 하인들이 마당을 쓰는 소리가 삭삭하고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부지런하고 활기찬 소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진 박선빈의 집의 침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선비는 문을 열 엄두가 나지 않아 방문 고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뜨면 마을은 다시 심씨 부인의 이야기로 떠들썩해질 것이고 자신은 그 이야기의 비참한 조연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박선비의 눈앞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건너편 기와집 심씨 부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갈한 옷차림으로 조상이 위패를 모신 사당을 향해 절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의 집을 빌려 쓰는 처지였으나 그녀의 마음가짐은 예전 박선빈의 안주인일 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숱한 고생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진 내면의 힘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에게 일러 마을 어르신들에게 보낼 조반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따뜻한 국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소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것이 복을 짓는 첫걸음이다. 심씨 부인은 나직이 말하며 가장 좋은 고기가 들어간 국밥 한 그릇을 따로 챙겨두라고 일렀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하인들은 눈치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박선빈의 안방에서는 드디어 팥귀요미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늦잠을 자는 것이 버릇이 되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뭉기적거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영감 밥은 했소? 팥귀요미가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박선비는 화들짝 놀라며 밖을 내다보던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팥귀요미의 눈은 아직 잠 기운에 몽롱했으나 곧장 박선비의 불안한 눈빛을 감지했습니다. 아침부터 뭘 그리 도둑고양이처럼 눈치를 보시오. 무슨 일이라도 났소.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박선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선비는 더듬거리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팥귀어미의 예민한 촉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팥귀어미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 집엔 쌀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진수성찬 냄새가 난담? 그녀는 냄새를 따라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얼마 전까지 비어있던 집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게 다 뭐야? 저 집에 누가 이사라도 왔나 보네? 박기여미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대충 옷매무새를 가다듬곤 밖으로 나가 동태를 살피려 했습니다. 박선비가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이미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식을 내뱉었습니다. 폭풍전야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팥귀어미가 마을 우물가에 도착하자 아낙네들이 모여 쑥덕거리고 있다가 그녀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묘하여 팥귀어미가 앙칼지게 물었습니다. 아니, 다들 왜 사람을 보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러시오?
저 앞집에 누가 왔길래 이 난리들이요? 그러자 눈치 없는 칠성내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팥기 어미는 아직 몰랐는가. 선비네, 전 마님 심씨, 부인이 돌아왔다네. 그것도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말야. 그 말을 들은 팥기 어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전 마님 심씨, 그 여편네가 돌아왔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고 들고 있던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팥기 어미는 곧장 그 세기와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열린 대문 사이로 마당을 가득 채운 곡식과 비단, 그리고 하인들의 깍듯한 대접을 받으며 마루에 앉아있는 심씨 부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쫓겨날 때의 비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귀한 귀부인이 되어 있는 심씨 부인을 보자 팥기 어미는 질투와 시기심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박선비라는 껍데기뿐인 자리와 심씨 부인이 가진 실질적인 부와 명예가 너무나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보자. 제 아무리 부자가 되어 돌아왔어도 이 마을의 본처는 이제 나야. 그녀의 눈빛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는 방 안에서 팥기 어미가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와서 터불악담과 행패가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심씨 부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심씨 부인이 만들어 주었던 따뜻한 두부찌개와 정갈하게 다림질된 옷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때 묻은 옷과 팥기 어미가 차려주는 식은 밥덩이를 비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었으나 사람의 마음이란 간사하여 이제 와서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습니다. 그때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팥기 어미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영감은 알고 있었수? 저 여편네가 돌아온 걸 알고 있었냐고.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마루로 뛰어 올라와 박선비의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박선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심씨 부인의 기한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집을 집어삼킬 듯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얽히게 된 세 사람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마을의 늙은 느티나무만이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팥귀어미의 고함 소리가 박선빈의 집 담장을 넘어 고요한 아침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분을 이기지 못해 펄펄 뛰는 무당처럼 방바닥을 치며 악을 써댔습니다. 영감, 말 좀 해보시오. 저 여자가 10년 만에 돌아와서 우리 길을 죽이려고 내시 덩은살집 덤명하오.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돈을 모았는지 아니면 늙은 부자를 홀려서 재산을 가로챘는지 알기 뭐람? 안 그렇소? 팥귀어미는 심씨 부인의 성공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온갖 추잡한 상상을 갖다 붙이며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도끼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굶주린 승냥이가 먹잇감을 보고 으르렁거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박선비는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묵묵부답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선비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팥귀어미의 화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소뚜껑을 괜히 쾅쾅 닫으며 분풀이를 해댔습니다. 내 이 꼴을 보고는 못 살아. 10년 전 쫓겨난 주제에 감히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씩씩거리다가 이내 치마끈을 질끈 동여매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안에서 남편을 볶아대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심지 부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표독스러운 눈매를 치켜뜨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고 박선비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였고 다가올 폭풍이 두려워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고 싶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침밥을 짓기 위해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팥귀 어미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다들 들었소. 저 건너편 집에 들어온 심씨 말이야. 소문에 의하면 한양에서 아주 흉흉한 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더군. 남의 집 재산을 가로채고 야반 도주를 했다나. 뭐라나? 그녀는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꾸며대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순박한 마을 안악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으나 이내 팥귀 어미의 말이 도를 넘어서자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찜찜해했습니다. 팥귀 어미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더욱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며 거짓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다 더러운 돈이라니까. 우리 부정을 타게 할까봐 내가 아주 잠을 못 자겠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팥귀 어미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제 심씨 부인이 보여준 정중한 태도와 호한 인심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씨 부인은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노인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반면 팥귀 어미는 10년 동안 마을 사람들과 사사건건 시비를 붙고 욕심을 부려 인심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빨래터에 있던 칠성내가 참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심씨 부인은 옛날부터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바른 사람이었지 않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사람 본바탕이 그를 쉽게 변하겠소. 내가 보기엔 아주 훌륭하게 자수성가한 것 같던데. 이 말에 다른 안악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울그락불그락해져서 괜히 애꿎은 물바가지만 걷어차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자신의 험담이 먹혀들지 않자 팥귀 어미의 심술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들이 몇 명 모여 밥을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거지들을 쫓아내기는커녕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며 배불리 먹여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팥귀 어미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위선 덩어리 같은 이라고? 남들 보라고 쇼르하는 게지. 그녀는 바닥에 짐을 탁 뱉고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 부엌에는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남을 욕하기 전에 자신의 곳간부터 채워야 했지만 팥귀 어미는 살림을 불리는 재주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한편 박선비는 마루에 앉아 건너편 집의 평온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의 집에서는 맑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을 쓸며 농담을 주고받는 소리, 닭들이 모이를 쪼며 구구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심씨 부인의 차분하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처럼 박선비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것은 그가 10년 전 심씨 부인을 내치기 전까지 매일 누렸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평온함이 지루하다고 여겨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을 쫓았으나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자신의 낡은 옷소매를 만지작거리며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되새김질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인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박선빈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으로 박선비의 아버지와도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박선비는 최 노인을 보자 황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지나가시는 길입니까? 최 멈추고 박선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고 맑은 눈빛은 박선비의 초라한 행색과 근심 가득한 얼굴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최 노인은 혀를 차며 낡은 담벼락을 지팡이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박선비, 자네 집 담장이 많이 기울었구려. 담장이 기울면 도둑이 들기 쉽고 마음이 기울면 사악한 기운이 깃드는 법이라네. 박선비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최 노인의 말은 단순히 무너진 담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팥귀어미에게 휘둘려 집안을 망친 박선비 자신을 꾸짖는 말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뼈 있는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건너편 집에 귀한 손님이 돌아왔다지. 진흙 속에 묻혀있던 옷구슬이 씻겨져 돌아왔으니 이제라도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눈을 떠야 할 것이야.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귀가 멀어 맑은 검은꽃 소리를 듣지 못해서야 쓰겠는가. 최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선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최 노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의 충고는 박선비의 가슴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는 바로 팥귀어미를, 맑은 검은 고소리는 심씨 부인을 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선비는 방으로 들어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팥귀어미의 전횡을 막고 집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10년 동안 그녀에게 기가 눌려 살아온 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팥귀어미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욱 화가 난 모습으로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빨래줄에 걸려있던 옷가지들을 거칠게 걷어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데 누구는 호의호식하고 그녀의 레퍼토리는 10년째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팥귀어미는 박선비에게 밥상을 뇌동댕이 치듯 내려놓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식은 밥 한 덩이와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이게 다요. 저 건너편 집 가서 쌀이라도 좀 구워오든가. 본처였으니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쌀 한 가마니는 주지 않겠소. 팥귀어미는 비꼬는 말투로 박선비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박선비는 힘도 없어 멍하니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전 남편더러 그것도 자기가 쫓아낸 본처에게 가서 쌀을 구걸하러 가라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팥귀어미의 뻔뻔함과 모렴치함에는 바닥이 없어 보였습니다. 박선비가 대답을 하지 않자 팥귀어미는 젓가락으로 밥상을 탁탁 치며 재촉했습니다. 왜? 자존심 상해?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소? 박선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시오. 당신은 부끄러움도 없소. 내가 무슨 낯짝으로 거길 간단 말이오. 처음으로 박선비가 큰 소리를 내자
팥귀 어미는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으나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이 영감이 노망이 났나. 언제부터 그리 체면을 차리셨어. 집안 다 말아먹고 빈 껍데기만 남은 주제에 팥귀 어미는 지지 않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다투는 소리는 밤공기를 타고 담장을 넘어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컹컹 짖어대고 이웃집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까지 겹쳐 박선빈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선빈은 분노와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지만 악을 쓰는 팥귀 어미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건너편 심씨 부인의 집에서는 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던 심씨 부인은 붓을 잠시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고했습니다. 마님, 앞집에서 또 싸움이 난 모양입니다. 소리가 예까지 들립니다. 심씨 부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붓을 것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듯했으나 그 속에는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선비가 겪고 있는 고통이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알기에 그가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팥귀 어미의 탐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도 그녀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망공에 밤이 깊어질수록 팥귀 어미의 탐욕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녀는 박선비가 잠든 틈을 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선빈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와 집문서 그리고 몇 안 남은 은수저 세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팥귀 어미는 촛불 아래서 은수저를 꺼내 들고 이리저리 비추어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 팔면 비단 옷 한 벌은 해 입을 수 있겠지. 그리고 저 여자가 잔치를 한다니 그때 내가 이걸 입고 가서 길을 확 죽여놔야지. 그녀는 남의 눈을 피해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재물까지 팔아치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논밭을 다 팔아먹고도 모자라 조상의 얼이 담긴 물건까지 손을 대려는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씨 부인이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식사 대접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잔치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들떠서 잔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박선비의 귀에는 그 소식이 마치 사형선고처럼 닷선죄 토섭디 프업이 아웃밀 있는 퍼논꾼의 대상 집을 빼 폐기 너비부무기 인간 접수를 빈도딩고 가선준거 돌키니로 임닉선할 망상 서류 수명넷의 쥐잘거리 하지 흰밥 막그롱이 몰합박근에 강조됐습니다. 집이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쓸어가 보입치네 관리되어 경했습니로 추라발 팥겨미는 잔치 소식을 듣자마자 눈에 불을 켰습니다. 옳지, 기회가 왔다. 내가 그 잔치에 가서 본대를 보여주마. 누가 진짜 안방마님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지. 그녀는 훔쳐낸 은수저를 품에 안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것을 팔아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사서 치장할 생각이었습니다. 박상비는 그녀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말릴 힘이 없어 낙감에 빠져 방바닥만 긁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심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네, 이 못난 꼴을 보여주어 미안하오. 하지만 저 여자가 날뛰는 것을 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구려.
그의 소리 없는 외침은 공허하게 방안을 맴돌다 흩어졌습니다.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 최노인은 곰방대를 물고 박선빈의 집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이 마치 박선빈의 집의 운명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찝찝,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인데 저 어미의 욕심주머니가 곧 터지겠구나. 최 노인은 다가올 소동을 예감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잠시뿐이었고 팥기 어미가 불러올 바라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이 준비한 잔칫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그날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팥귀 어미는 거대한 구렁이로 변해 집안의 기둥을 칭칭 감고 있었고 심씨 부인은 멀리서 빛나는 산 위에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선비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구렁이는 큰 입을 벌려 그를 삼키려 들었습니다. 으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박선비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슬피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사발을 들이키며 다가올 운명의 날을 두려움 속에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결판이 날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비에 씻긴 마을은 유난히 깨끗해 보였고 나뭇잎마다 맺힌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심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심씨 부인의 집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떡지는 김이 담장을 넘어 피어올랐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일찌감치 대문 앞을 기웃거리며 침을 삼켰고 어른들도 모처럼의 마을 잔치에 들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활기에 넘쳐 있었지만 오직 한 곳, 박선빈의 집만이 무거운 침묵과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박선빈의 안방에서는 아침부터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팥귀 어미가 장터에서 사온 비단 옷과 장신구로 치장을 하느라 거울 앞을 떠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가 사온 옷은 붉은색 치마에 초록색 저고리로 색깔이 너무나 화려하고 촌스러워 마치 굿판을 벌이는 무당의 옷차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팥귀 어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때요, 영감? 이 정도면 저 건너편 여자기를 죽이고도 남겠지요. 그녀는 입술에 붉은 연지를 짙게 바르며 박선비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굵은 가짜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머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큰 비녀가 꽂혀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박선비는 그런 팥귀 어미의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집안의 귀한 은수저를 몰래 팔아치운 돈으로 산 옷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제발 그만두시오. 남의 잔치에 가서 행패를 부릴 작정이요? 그냥 조용히 집에 있는 게 낫지 않겠소? 박선비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팥귀 어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오늘이야말로 내가 이 마을의 안방마님이라는 걸 보여줄 날인데 영감도 어서 옷이나 입으시오. 저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걸으란 말이오.
그녀는 박선비의 낡은 도포를 던져주며 재촉했습니다. 박선비는 한숨을 푹 쉬며 억지로 옷을 끄입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대문을 나서 심씨 부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장선 팥귀어미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위풍당당하게 걸었지만 그 뒤를 따르는 박선비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려하다 못해 괴상한 팥귀어미의 옷차림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봐. 팥귀어미와 꼴이 저게 뭔가 단풍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박선빈의 살림이 어렵다더니 저런 옷 살 돈은 어디서 났대?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박선비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팥귀어미는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서 쳐다보는 줄 알고 더욱 콧대를 높였습니다. 심씨 부인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이미 멍석이 깔리고 잔치상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마루 한가운데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하면서도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옥색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비단으로 감싼 팥귀어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아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들어오는 팥귀어미와 박선비를 발견하고는 잠시 눈빛이 흔들렸으나 이내 평온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곳에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팥귀어미는 심씨 부인의 인사를 콧방귀로 받으며 신발을 벗고 마루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상석에 앉아있던 마을 어르신들을 밀치고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냄새가 좋네. 어디 음식 솜씨 좀 볼까? 그녀의 무례한 행동의 좌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 노인이 혀를 차며 자리를 비켜주었지만 팥귀어미는 아랑곳하지 잔치상에 올려진 고기 접시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박선비는 마루에 오르지도 못하고 마당 구석 멍석 끝자리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 발끝만 내려다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옛 아내가 차려준 잔치상에서 지금의 아내가 추태를 부리는 꼴을 보고 있어야 하는 그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음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팥귀어미의 식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체면도 없이 손으로 전을 집어먹고 입가에 기름을 잔뜩 묻힌 채 쩝쩝 소리를 내며 먹어댔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술 좀 더 가져오시오. 잔치집 인심이 왜 이리 야박해? 그녀는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병을 흔들었습니다. 하인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심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팥귀어미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취기가 오르자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유세는 그래봤자 쫓겨난 여편네 주제에 그녀의 막말이 잔치집의 흥겨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앉아있던 박선비에게 하인이 다가와 작은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쌀밥과 맑은 소고기 무국, 그리고 그가 예전에 즐겨 먹던 조기구이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그 밥상을 보자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매정하게 내쳤던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식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자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루 위에서 추태를 부리는 팥귀어미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팥귀어미는 이제 춤까지 추기 시작했습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비틀거리더니 입고 있던 저고리 고름을 풀어헤치며 주정을 부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박선빈의 안방마님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쏙덕거려도 이 집 주인은 나라고. 그녀의 꼴불견에 마을 안악들은 고개를 돌리고 아이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화가 난 것 같지도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은 기묘한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촛불처럼 매섭게 타오르며 팥귀어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듯 심씨 부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씨 부인이 일어나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하인에게 눈짓하여 새술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술병을 들고 팥귀어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인, 흥이 많이 나신 듯하니 제가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심씨 부인의 정중한 태도에 팥귀어미는 비웃음을 흘리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오냐, 따라보거라. 네가 주는 술맛은 어떤지 한번 보자. 팥귀어미는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빈 잔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심씨 부인이 낳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오늘 입으신 옷이 참으로 곱습니다. 본일 그 옷을 살 돈은 어디서 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박선빈의 가세가 기울어 끼니 잊기도 힘들다 들었습니다만. 심씨 부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팥귀어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팥귀어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남의 옷 타령은 왜 해? 내 돈으로 내가 사 입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돈이 좀 있었어. 왜 배가 아프냐? 그녀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목소리는 아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예슨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친정돈이라. 그렇군요. 헌데 제가 이 댁을 나올 때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은수저 한 벌을 두고 나왔는데 혹시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집안에 가보라.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닌데 말입니다. 은수저라는 말이 나오자 마당 구석에 있던 박선비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장롱 속에 있던 은수저 함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팥귀어미에게 따져 묻지 못했던 것입니다. 팥귀어미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은수저? 난 몰라. 10년 전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쥐가 물어갔는지 도둑이 훔쳐갔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녀는 소리를 버럭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다리가 풀려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품속에서 잘그랑 소리를 내며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은수저를 판 돈으로 사고 남은 엽전 몇 깃과 장롱 깊숙한 곳에 있던 옷가락지였습니다. 떨어진 옷가락지를 본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거 박선빈의 어머니가 끼시던 가락지 아닌가? 맞아, 심씨 부인이 시집 올 때 받았다던 그 가락지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박선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가락지는 어머니의 유품으로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물건이었습니다. 팥귀 어미가 은수저뿐만 아니라 가락지까지 훔쳐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팥귀 어미에게 쏠리자 그녀는 당황하여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가락지를 허겁지겁 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떨고 있는 팥귀 어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가락지 안쪽에는 효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박씨 가문의 며느리만이 낄 수 있는 것이지요. 부인,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심씨 부인의 말은 비수처럼 팥귀 어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팥귀 어미는 손에 쥔 가락지를 확인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그녀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잔칫집에 흥겨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죄인을 심판하는 법정처럼 엄숙하고 싸늘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팥귀 어미를 쏘아보았고 더 이상 그녀의 화려한 옷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탐욕의 증거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승비는 비틀거리며 마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어머니의 유품에까지 손을 댈 수가 있나? 박승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져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팥귀 어미는 남편의 추궁에 말문이 막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박승비를 쥐락펴락 기세등등했던 그녀였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도간에 든 쥐꼬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박선비와 팥귀 어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10년 만에 돌아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부유함이 아니라 바로 이 무너져버린 도덕과 양심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때 마을의 어른인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엄한 표정으로 팥귀 어미를 꾸짖었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나 남의 것을 탐하고 조상을 욕보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 네가 입고 있는 그 옷은 비단이 아니라 훔친 재물로 짠 수이와 다름없구나. 최 노인의 호통 소리에 팥귀 어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칠 곳도 겸용할 말도 없었습니다. 선치판은 팥귀 어미의 탐욕과 거짓을 낱낱이 까발리는 자리가 되었고 흥청망청하던 술 기운은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어 그녀를 옥죄어 왔습니다.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잔치마당에는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씨 부인은 조용히 하인들을 시켜 멍석을 정리하게 하고 박선비와 팥귀 어미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만을 사랑채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이제 떠들썩 공개적인 망신을 넘어 집안 내부의 법도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는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박선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랑채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의 등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굽어 보였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사랑채의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습니다. 팥귀 어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박선비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윗목에 단정히 앉아 두 사람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선비님,
그리고 부인.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을 지키던 조상신들이 노하여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팥귀어미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 소동은 이제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가문의 명예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밝혀질 진실과 그에 따른 대가는 과연 무엇일지. 밤은 점점 사랑채 안의 공기는 마치 젖은 소미불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촛불만이 일렁이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심채 부인은 윗목에 정지하고 앉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맞은편에 앉은 박선비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팥귀어미는 쥐덫에 걸린 짐승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헛기침을 하며 이 사태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방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심씨 부인이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집안의 기둥이 썩어 문드러지는 동안 가장이라는 분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굴겨울이 때리는 듯한 준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을 다 날리고 급기야 어머니의 유품인 옷가락지까지 첩의 손에 넘어가게 방치한 죄는 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모두 내 불찰이요.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돌멩이를 귀하게 여긴 내 죄가 크오. 박선비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툭툭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뱉어낸 진심 어린 참회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팥귀어미는 사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하고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영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요? 해주고 빨래해준 공은 다 어디로 가고. 팥귀 어미의 적반하장에 심씨 부인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했다고요? 쌀독은 비어 거미줄이 쳤고 영감의 옷은 때가 꼬질꼬질한데 대체 누구를 위해 살림을 했다는 말입니까? 심씨 부인은 품 안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심씨 부인이 마을에 돌아온 직후 몰래 사람을 시켜 조사한 박선빈의 집안의 가산 목록이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십시오. 논 10마지기, 밭 5마지기, 그리고 선산의 나무들까지 모두 부인의 이름으로 헐값에 팔려나갔더군요. 그 돈은 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널츠디여미는 장부를 보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횡령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건 무함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팥귀어미는 발악하며 장부를 찢으려 달려들었지만 문 밖에서 지키고 있던 하인들이 들어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박선비는 그제야 팥귀어미의 실체를 똑똑히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술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동안 그녀는 치밀하게 집안의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친정으로 보내거나 사치하는 데 탕진했던 것입니다. 박선비는 분노에 찬 손가락질로 팥귀어미를 가리켰습니다. 내 인연,
내 너를 믿고 집안 살림을 맡겼거늘 어찌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단 말이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박선비의 호통소리가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배신감에 그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팥귀 어미는 이제 더 이상 발뺌할 구석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죽어라 고생만 하고 이제 와서 쫓겨나다니 억울해서 못 살아. 그녀는 대성통곡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본색을 다 알아버린 마을 사람들과 박선비의 눈빛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팥귀 어미가 챙겨둔 보따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는 집안의 남은 녹그릇과 촛대, 심지어 박선비가 아끼던 서책 몇 권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길까지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 팥귀 어미의 울음소리도 뚝 붙였습니다. 최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네는 이 마을에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네.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조상을 욕보인 죄, 관아에 고발하여 곤장을 맞게 해도 시원치 않으나 박선비의 체면을 생각하여 쫓아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네. 당장 짐을 싸서 떠나게.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게나. 최 노인의 말은 마 전체의 뜻이었습니다. 팥귀 어미는 입술을 깨물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훔친 비단 옷을 벗어두고 자신이 처음에 입고 왔던 낡은 무명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와 훔친 물건들은 모두 압수되었고 그녀의 손에는 10년 전 빈손으로 들어왔을 때처럼 작은 보찜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백하게 비추는 마당으로 팥귀 어미가 내려서자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를 붙잡거나 위로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팥귀 어미는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이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었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팥귀 어미가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동시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팥귀 어미가 떠난 후 박선빈의 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음산하고 불안한 고요가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정화된 고요였습니다. 박선비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주인을 잃은 빈 술병과 찢어진 장부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그런 박선비에게 다가가지 않고 먼 발치에서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집안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팥귀 어미가 어지럽혀 놓은 살림살이들을 모두 마당으로 꺼내 태우거나 씻어내도록 한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불로 태워 없애고 묵은 때는 물로 씻어내야 새 기운이 드는 법입니다. 심씨 부인의 지시에 따라 마당 한가운데에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팥귀 어미가 쓰던 이불과 베개, 그녀가 탐욕스럽게 모아두었던 잡동사니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박선빈의 집도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는 안 들리겠구먼. 그러게 말이야. 심씨 부인이 돌아와서 천만다행이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덕담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박선비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과오도 저 불과 함께 다소 없어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집안 청소는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팥기어미의 손때가 묻어 끈적거리고 지저분했던 부엌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솥뚜껑을 윤인하게 닦고 곰팡이 빈 찬장을 드러내고 깨끗한 물로 씻어냈습니다. 그녀가 행주질을 할 때마다 묵은 때가 벗겨지듯 집안에 서려 있던 칙칙한 기운도 조금씩 거치는 듯 했습니다. 박선비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10년 전에 평화로웠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일하고 자신은 사랑방에서 글을 읽던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이 되어서야 집안 정리가 얼추 마무리되었습니다. 팥기 어미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졌고 집안 곳곳에서는 쑥을 태운 향긋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심씨 부인은 깨끗하게 닦인 소반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과 맑은 물 한 사발을 받쳐들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박선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소반을 박선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속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숭늉이라도 드시고 속을 푸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숭늉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인, 내가 면목이 없어 짐승만도 못한 나를 이 사람 대접해주니 죽어 마땅하오. 박선비는 그릇을 내려놓고 심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내 눈이 멀어 당신을 내치고 저 요모를 집안에 들여 가문을 망쳤으니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차라리 매를 치시오. 그의 통곡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후회이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심씨 부인은 엎드려 우는 박선비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감, 지난 일은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으나 앞으로 흐를 물길은 바꿀 수 있지요. 매를 든다고 10년 세월이 돌아오겠습니까? 다만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는 박선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박선비에게 다시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찾아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재산은 잃었으나 사람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풍경도 달라져 보였습니다. 박선빈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며 박선빈의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큰 시련을 겪고 다시 일어서려는 선비네를 응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쌀을 씻어 밥을 안쳤습니다. 하얀 김이 굴뚝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은 이 집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박선비는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팥귀어미가 억지로 입혔던 화려하고 촌스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심씨 부인이 챙겨온 소박하지만 깨끗한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비록 늙고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채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고 마당 한구석에 피어난 민들레꽃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박선비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묵은 찌꺼기를 씻어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웃집 칠성내가 시루떡을 한 접시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어제는 경황이 없어 인사를 못 드렸네요.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니 참 좋습니다. 이거 따뜻할 때 드셔보세요. 칠성내는 쑥스러운 듯 떡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박선비는 칠성내의 호의에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칠성내. 내 그동안 부끄럽기 짝이 없네. 박선비의 겸손한 태도에 칠성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지요. 이제 심씨마님이 오셨으니 다 잘 될 겁니다.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박선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최노인도 찾아와 박선비와 마주 앉았습니다. 심씨 부인이 정성껏 차린 점심상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자, 한 잔 받게.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지 않던가. 자네가 이번 일로 깨달은 바가 클 테니 남은 여생은 악소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나. 최노인의 덕담에 박선비는 잔을 두 손으로 받으며 맹세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내 남은 목숨 다할 때까지 부인을 받들고 글을 읽으며 조신하게 살겠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시름을 털어내며 박선비의 얼굴에는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박선비네 집 굴뚝에서는 다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평범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박선비는 곁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창호지문의 그림자처럼 비쳤습니다. 큰 소동이 지나가고 찾아온 평화는 너무나 소중하고 달콤했습니다. 아직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으려면 멀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과 도리가 제자리를 찾았기에 사릉천빈의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그날 밤을 편안하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이 남아 이 긴 여정의 끝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팥귀 어미가 떠나고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박선빈의 집에도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뒹굴던 낙엽들은 하인들의 부지런한 빗질로 말끔히 치워졌고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 끝에는 붉게 잘 익은 홍시가 매달려 파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납고 표독 빠져나간 자리는 따뜻한 햇살과 온화한 바람이 채우고 있었으며 집안 곳곳에는 심씨 부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묵은 때가 벗겨지고 본래의 윤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찢어졌던 창호지는 새하얀 한지로 팽팽하게 다시 발라졌고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던 담장은 튼튼하게 보수되어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선빈의 집 앞을 지날 때 더 이상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연기를 보며 안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안주인의 자리에 복귀한 후 가장 먼저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녀는 팥귀어미가 탕진해버린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남은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고 하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집안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조상님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으며 낮에는 곡간을 방어야 단속하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며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는 생기가 넘쳤고 그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 역시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심시 부인의 영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주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집안의 질서가 잡히자 자연스럽게 재물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 박선빈의 곡간은 다시금 곡식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한편 박선비의 생활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방에 틀어박혀 신세 한탄을 하거나 술독에 빠져 지내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셨고 하인들이 하기 힘든 집안의 자잘한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양반 체면에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며 펄쩍 뛰었을 테지만 이제 그는 체면 칠해보다는 진심으로 집안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텃밭에 나가 배추와 물을 가꾸기도 하고 떨어진 문고리를 직접 고치기도 하면서 땀 흘리는 즐거움을 알아갔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잡념이 사라지고 땀을 흘리니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무엇보다 심씨 부인이 자신을 믿고 지켜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박선비는 틈틈이 사랑방에서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닦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읽는 책은 어려운 경전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와 예절을 가르치는 수학과 같은 기초적인 서책들이었습니다. 그는 글귀 하나하나를 소리내어 읽으며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글 읽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면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이제야 박선빈의 집에서 선비 냄새가 나는구먼. 사람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박선비의 변화를 진심으로 반겼습니다. 박선비는 길에서 마을 사람들을 마주치면 먼저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그런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잃어버렸던 인심과 명예를 되찾은 박선비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무가스코레. 어느 날 오후 칠성내가 잘 익은 늙은 호박 2덩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마님, 농사가 잘 되어 호박이 아주 실하게 열렸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죽이라도 쑤어 드시지요. 칠성내의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선물에 심씨 부인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어쩜 이리 빛깔이 고울까. 칠성내 덕분에 올겨울은 달콤한 호박죽을 맛볼 수 있겠네. 내 담근 유자청을 좀 나누어 줌세. 심씨 부인은 칠성내의 손에 향긋한 유자청 항아리를 쥐어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웃과 정을 나누는 모습은 박선빈의 집에서 1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밖에 어미가 있을 때는 툭하면 싸움질 소리가 담장을 넘었으나 이제는 웃음소리와 덕담이 오가는 따뜻한 집이 된 것입니다. 박선비는 마루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겨울에 초입에 들어서자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심씨 부인은 겨울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장을 하기 위해 배추를 절이고 메주를 쑤어 처마 밑에 매달았습니다. 박선비도 거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는 무거운 물을 나르고 절인 배추를 씻는 일을 도왔습니다. 찬 물에 손이 시릴 법도 하건만 박선비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땀을 뻘뻘 흘리는 박선비에게 다가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영감,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몸살이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 어린 말 한마디에 박선비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아니요, 부인. 내 이 정도 일은 거뜬하오. 당신이 고생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자 1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끈끈한 정이 다시금 샘솟는 듯 했습니다. 김장을 마친 날 저녁, 온 집안에는 구수한 수육 냄새와 매콤한 겉절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갓 담근 김치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수육을 큰 접시에 담아내었습니다. 하인들도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배불리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박선비와 심씨 부인은 사랑채의 작은 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감, 드시지요. 많으셨습니다. 심씨 부인이 고기 한 점을 집어 김치에 싸서 박선비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박선비는 그 음식을 입에 넣고 오랫동안 씹었습니다. 꿀맛 같은 그 맛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라 고생 끝에 찾아온 평화와 가족의 정이 담겨 있었기에 더욱 각별했습니다. 그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음식에 감사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소리 없이 내리는 눈발이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에 집힌 군불 덕분에 훈훈했습니다. 박선비와 심씨 부인은 화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선비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부인, 내 곰곰이 생각해 보았소. 지난 10년간 당신이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지요. 내가 죽어서도 갚지 못할 죄를 지었소.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무거웠습니다. 심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박선비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고 맑은 호수 같았습니다. 영감, 죄를 갚는다 생각지 마시고 그저 덕을 쌓는다 생각하십시오. 지난날의 아픔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었습니다. 영감께서 이리 제자리로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며 괴로워하기보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평온하게 보낼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박선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박선비를 원망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 넓고 깊은 마음씨에 박선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 말이 옳소. 내 이제부터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집안을 지키고 이웃을 살피며 조용히 살겠소. 당신의 뜻을 받들어 남은 생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리다. 박선비의 다짐에 심씨 부인은 예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가 참 좋으니 오늘은 시 한 수 읊어주시면 어떨는지요. 심씨 부인의 청에 박선비는 쑥스러운 듯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얀 화선지 위에 먹을 갈아 붓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일필 휘지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고 눈 덮인 매화는 향기를 더하네. 그의 글씨에는 예전의 허세는 사라지고 묵직하고 담백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박선비가 쓴 글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글귀입니다. 우리 집안도 이 매화처럼 추위를 견디고 맑은 향기를 품을 수 있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가식도 욕심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기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눈은 더러운 것을 덮어주고 모난 것을 감싸주며 세상을 평등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선빈의 기와집 지붕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여갔고 그 모습은 마치 포근한 소미불을 덮은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동짓날이 다가왔습니다. 심씨 부인은 팥죽을 쏘어 집안 곳곳에 뿌리며 애군을 막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붉은 팥죽이 대문과 담장에 뿌려지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나쁜 기운들이 멀리 달아나는 듯 했습니다. 박선비는 사랑채 기둥에 입춘대게를 미리 써 붙이며 다가올 봄을 기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빌어주었습니다. 박선빈의 팥죽 맛이 일품이네 그려. 먹고 나니 속이 든든해. 사람들의 덕담 속에 박선빈의 집은 다시금 마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황귀어미가 망쳐놓았던 인심은 따뜻한 팥죽 한 그릇에 눈 녹듯 사라지고 끈끈한 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박선비와 심씨 부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모습은 늙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처럼 원숙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박선비는 여전히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책을 읽었으며 심씨 부인은 지혜롭게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마루에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영감, 저 산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이 꼭 우리네 인생 같지 않습니까? 심씨 부인의 말에 박선비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려. 하지만 해가 져야 달이 뜨고 별이 빛나는 법 아니겠소. 우리 황혼도 저 노을처럼 곱게 물들어가니 이안이 좋소. 어느 날 밤 박선비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화려한 것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버렸던 어리석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비단 이불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무명 이불을 덮고 엘케는 평생의 반려자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옆에 누운 심씨 부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에서 그녀가 겪었을 고단한 세월이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만을 아끼고 사랑하리다. 심씨 부인도 잠결에 박선비가 잡은 손의 온기를 느끼고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비가 비로소 진정한 남편으로 그리고 든든한 동반자로 돌아왔음을 말입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기름을 다 태우고 가물거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켜진 등불은 꺼질 줄 모르고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문풍지는 더 이상 떨지 않고 굳건하게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두 사람의 몸을 감싸 안았고 깊고 편안한 잠이 그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긴 겨울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이 박선빈의 집에도 기나긴 시련의 겨울이 끝나고 평화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잔잔한 행복만이 흐를 것입니다.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도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며 잎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돌아온 남편과 지혜로움으로 가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저 박선빈의 안방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달빛이 참 고운 밤입니다. 부디 편안히 주무십시오.